박형준의 생각TV. 오늘은 그 20세기 현실 사회주의가 왜 문제이고 왜 몰락했는가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왜 오늘날 정치나 경제에 있어서 이 자유의 가치가 그토록 소중하고 우선적인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이 반면교사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비교적 그 당시 세계 경제에서는 그 후진적인 국가였던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막스나 레닌이나 사실은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한 조건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소위 영구혁명론이라는 특별한 그 혁명이론을 통해서 레닌은 이 자본주의를 경제적으로 충분히 거치지 않더라도 국가 권력을 이용을 해서 자본주의를 압축 비약적으로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거는 뭐 레닌이나 트로츠키나 뭐 소위 영구혁명론자들 또 그 뒤에 현실 사회주의자들이 걸어갔던 길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국가 권력을 이용을 해서 자원을 집중적으로 동원하고 그걸 통해서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키고 뭐 이런 그 전략들을 폈어요. 물론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이 막스 레닌주의자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없애고 시장 경제를 이용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고 그걸 억압했죠. 그리고 농촌에서는 집단농장 체제를 스탈린 하에서 구축을 하고 뭐 이러면서 결국 만들어 놓은 거는 사회주의 경제인데, 그 사회주의 경제라고 하는 그 모델은 엄밀히 보면 국가 자본주의 모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주의적 그 계획경제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 사회주의는 그 중화학공업, 뭐 예를 들어서 군수산업을 발전시킨다든지 자원을 집중적으로 동원해서 일부 그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경제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국민의 부를 전체적으로 국가의 부를 증대시켜서 그걸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걸 통해서 번영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점에서는 실패했죠. 1920년대 후반에 뉴욕타임즈에 이 재미있는 카툰이 하나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카툰이 어떤 거냐면 공산당 지도부에서 내일까지 바늘 1000톤이 필요하니까 바늘 1000톤을 만들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를 받은 철강 그 바늘 공장장은 노동자들을 독려해서 며칠 만에 그 바늘 1000톤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해서 가보자 해서 가서 보니까 1000톤짜리 바늘을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경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시와 명령으로 이루어지죠. 지시와 명령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필요와 수요를 생각을 해서 기업이나 그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생산량을 결정을 해서 생산을 한 다음에 시장에 내다 파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재고가 뭐 안 팔리면 재고가 남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다 소화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고가 많이 쌓이지는 않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의 문제는 모든 것을 국가가 계획을 해서 이 생산을 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 계획을 하려면은 어떤 수요가 있는지,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다 계산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 계산을 하려면은 사람들의 그 필요와 수요와 욕망에 대한 이 지식과 정보가 전부 취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하이에크가 얘기한 시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런 지식과 정보를
선점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욕망을 계산을 해서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서 계획한 만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계산이 일단 불가능하고 또 그런 계산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생산 공정이 쭉 있다고 할 때 각 생산 공정을 각 그 공장들이 맡고 있다고 할 때 그게 다 계산이 정확해야 여기서 생산한 게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계산이 틀리면 그게 전체적으로 다 뻑뻑해지면서 제대로 순환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곳곳에 생산한 만큼 계획한 만큼 생산이 안 되거나 생산을 해놓고 소비가 안 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가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값싼 물건을 질 좋게 만들어서 팔 것이냐 이거를 각 생산자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기업이 고민을 해서 그 기업이 그런 걸 통해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낙후가 되죠. 근데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그런 경쟁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될 욕구 자체가 생기지를 않죠. 그러면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해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 속에서 혁신이 나오고 그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혁신의 아이디어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고 지시명령 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당에서 요구하는 제품들을 그냥 공급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렇게 새로운 제품들을 값싸게 만들어서 공급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의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창출되기 어렵고 이거는 경제에 있어서 어떤 발전의 가장 중요한 힘, 즉 생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죠. 다시 말하면 관료주의적인 경제 체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소련에서 만든 자동차가 라다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는데 소형과 중형 사이의 그런 정도 자동차입니다. 개인 자동차인데 그 라다 모델이 한 40여 년 동안 모델이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시끄럽고 기름 많이 쓰고 그러면서 무거운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제일 최종적으로는 생필품, 소비재 이런 것들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재화들인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급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 사회주의에서 온갖 상품점이나 주유소나 모든 데서 줄을 길게 서야 되고 그걸 이제 배급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고 결국은 물자 부족과 생필품의 부족이라고 하는 사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자 중심의 관료주의적 경제 운용으로는 이 번영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나 이 정치 체제는 결국은 전체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의 가장 핵심이 뭐죠?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원래 막스가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얘기했던 것은 프랑스 혁명의 로베스피에르의 사상에서 빌려온 것이 많아요. 프랑스 혁명을 보니까 혁명을 하고 나니까 반드시 반혁명 책동들이 있더라. 이 반혁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기 동안에 과도기 동안에 독재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반혁명 분자들을 처단하고 그들이 다시 준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뭐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죠.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에서 수만 명을 날려보냈듯이 그래서 그거는 혁명 과정에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레닌주의에 오면은 슬며시 변용이 돼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일시적인 독재가 아니라 지속적인 공산주의로 사회주의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꼭 필요한 독재로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독재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독재라는 건 뭐예요? 공산당 일당이 지배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공산당은 또 그 중에서 가장 올바른 생각과 이론을 가진 그 사람들이 지도하는 것, 그게 소위 정치국이나 서기국의 일부 지도자들이고 또 그걸 지도하는 것은 최고의 영명한 위대한 지도자 동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은 전체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전체를 위해 이런 논리로 되고 이게 그 모든 사람들의 이 자유를 또 평등을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거쳐가야 되는 과정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대 문명이 가져온 가장 그 중요한 기초로서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두고 인간의 생명과 또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 즉 양심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신체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 내가 나의 선택에 의해서 기본적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을 박탈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소극적 자유들을 다 박탈을 해서 국가의 이름으로, 당의 이름으로, 지도자의 이름으로 그걸 집중을 해서 그걸 통해서 그 지도를 하면 그게 모든 사람의 자유를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사기죠. 그게 바로 전체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모든 권력을 한 곳으로 집중을 하고 그 권력에 반대하는 세력이나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권력이 제공하는 이데올로기,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반혁명 분자라는 이름으로 처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외를 하고 배제를 하고 수용소에 보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권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러시아의 음악가가 쇼스타코비치입니다. 러시아의 음악가죠. 1930년대, 40년대 소련에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미국에 귀향을 망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60년대 이후에는 그 미국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죠. 많은 뭐 영화 음악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스타워즈의 음악도 그 쇼스타코비치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쇼스타코비치가 쓴 고백이라는 자서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1930년대, 40년대에 자유로운 영혼을 보장해줘야 될 음악가들조차 이 당의 그 일방적인 재단에 의한 이데올로기적인 강요에 의해서 얼마나 그 자유로운 영혼들이 질식을 당하고 그 속에서 음악을 할 자유조차도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뺏기는지가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7번이라든지 이런 그 레닌그라드 이런 음악에도 그게 마치 행진곡풍이지만은 굉장히 좀 비극적으로 들리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전체주의라는 게 한 사람의 이 자유로운 영혼을 얼마나 질식시키는가. 예술이라는 거는 특히 그 생각을 완전히 열어줘야 자유로운 창조적 실험들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조차도 이제 질식시키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색깔로 보면 암울한 회색 이미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현실 사회주의는 그런 자유를 결국은
전체주의의 이 전부 넘겨줌으로 인해서 그 전체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재단하고 또 그 전체주의라는 게 결국은 소수의 공산당의 그 지도그룹 또 그 가운데에서도 이 지도자의 사상과 표현과 그리고 이 영도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져오죠.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게 공산당의 간부들 또 공산당의 이런 어떤 그 권력의 핵심에 들어간 사람들이 사실상 특권층으로 그 변질되게 됩니다. 이건 필연적인데 그걸 노멘크라투라라고 그러죠. 그 노멘크라투라라고 하는 특권층이 불가피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도 관료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이 모든 것에 대한 사회에 대한 그 의사결정권도 다 가지고 있죠. 또 지배권도 갖고 있죠. 통치권도 갖고 있지. 모든 걸 하니까 사회주의 국가로 갈수록 그 공산당의 그 지도부가 의 권력은 더 집중되게 되고 그들이 누리는 그 부와 그들이 누리는 그 특권은 엄청난 것이 되죠. 제가 재밌는 참 아이러니한 걸 본 게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카자흐스탄 같은 80년대 그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새롭게 그 연방으로부터 탈피해서 나온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의 지도자들이 연방으로 탈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공산당 서기했던 사람들이 또 대통령으로 계속해요. 그리고 그런 그 나라들일수록 과거에 공산당일 때도 특권을 누렸고 공산당 지배체제로 벗어나갖고 새로운 시장경제체제로 그 변화했는데도 그들이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지도자를 하니까 이들이 과거 공산당 서기일 때보다도 더 큰 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대부분 기업들을 국영으로 갖고 있다가 민간화하면서 자신의 어떤 측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업들 주고 그 기업들이 거의 그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부를 축적하니까 엄청난 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공산주의 때도 이 특권을 누렸고 공산주의로 벗어난 탈공산주의 시대에도 특권을 누리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소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죠. 소련도 푸틴 대통령이 지금 오랫동안 권좌에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 자체가 옛날 공산당의 KGB 출신이고 또 이 푸틴 옐친 대통령 때 이제 자유화하다가 다시 푸틴으로 되면서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권위주의 체제에서 가스포럼을 비롯해서 그 소련을 주도하는 국영기업들, 민간화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대부분 지배권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과거 공산당 출신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금 권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 그 수족을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고 이런 자본주의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게 아까 이게 소위 데론 에이스모글로가 얘기한 익스트랙티브 이코노미, 착취적인 경제의 새로운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중국도 아이러니컬한 일이 있죠. 중국도 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 출신들이 또는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중국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생긴 큰 기업들의 이런저런 방식으로 관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중국의 상층 공산당 지도자급에 오르면 권력도 엄청나게 누리지만 부도 엄청나게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가장 검약하고 뭐 이렇게 좀 검소한 이런 이미지로 알려졌던 원자바오 전 총리도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돈이 한 5조 이상의 돈을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만큼 이 공산당 지배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주의 체제 속에서 일부 그런 공산당 지도자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그들이 특권층화되는 이런 어떤 그 결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체제로부터 도저히 미래가 없다는 것을 고르바초프가 깨닫고 이미 덩샤오핑이 그 중국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그 시점에 소련의 고르바초프도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통해서 개혁 개방을 추구를 했죠. 소련과 중국이 달라진 것은 같은 개혁 개방을 추구하는데 덩샤오핑이나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통제를 잃지 않으면서 그 개혁 개방을 추구를 해서 또 그런 어떤 과정에서 시장 경제의 원리를 박정희 시대를 본받았기 때문에 시장 경제의 원리를 아주 그 전향적으로 수용을 하고 시장 경제의 차별화 보상 원리, 그거는 잘하는 사람들, 잘 나가는 그 기업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후원해주는 이런 방법인데, 그런 어떤 그 방법을 한국식 그 발전 모델을 가져가서 중국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소련은 그에 비해서 이 뭐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주도권도 제대로 행사를 못했을 뿐 아니라 이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과거의 전체주의적인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는 시장 경제 노선을 그리고 경제발전 노선을 채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혼란이 오히려 심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권력을 잃게 되고 소연방도 해체되면서 기존 소련 체제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어쨌든 간에 20세기의 현실 사회주의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명확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실패로 끝난 가장 큰 이유는 전체주의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런 자유에 기초한 경제제도, 정치제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탓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사회주의는 많은 인류의 재앙을 가져다 줬는데, 그게 이제 여러 현실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났던 대학살과 또 과도한 인권 탄압이죠. 파시즘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20세기 현실 사회주의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폴포트 정권이 800만 인구 가운데 200만을 죽였고요.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과연 몇백만, 몇천만이 죽었는지 아직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의 집단농장화 과정에서도 수백만 내지 수천만이 죽어갔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데올로기 이름으로 정당화된, 그래서 문명을 더 유토피아를 약속을 했지만 가장 야만적인 얼굴을 한 그런 야누스의 모습으로 드러났던 게 현실 사회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최후의 잔재가 바로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보고 있는 그 체제죠. 과연 그 체제를 그런 전체주의적인 체제를 극복하지 않고 한반도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